네, 오늘 책은 말의 내공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동서양 고전의 화술이라는 좀 부제가 좀 붙어 있네요. 동서양 고전과 사상가들 글에서 말에 관한 것들만 뽑아내 그것을 토대로 말에 관해 사유한 책이다. 젊은 인문학자인 저자들은, 저자가 두 명입니다. 신도현과 윤나루라는 저자가 두 분이세요. 젊은 인문학자인 저자들은 논어, 맹자, 순자 등의 기본 고전부터 알랭 바디우, 자크 랑시에르 등 서양 현대 사상가의 주요 저자까지 두루 섭렵해 이 책을 썼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말에 관한 아포리즘을 음미하고 동서양 주요 고전들을 일별할 기회도 준다. 그 아포리즘은 약간 뭐 격언, 명언 뭐 그런 걸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저자를 보니까 신도현이란 분은 인문학자, 대학에서 철학과 국문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네요. 윤나루라는 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교를 이렇게 바꾸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어쨌든 수필로도 등단을 하신 수필가라고 합니다. 쇼 서머리 볼게요. 이 책은 동서양 고전과 사상가들 글에서 말에 관한 것들만 뽑아내 그것을 토대로 말에 관해 사유한 책이다. 스피치 학원이 우후죽순 생길 정도로 말하기도 기술로 여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 책은 단기 속성으로 말 잘하는 비법을 소개하진 않는다. 말의 바탕부터 탄탄히 다져 올라가 말의 내용과 형식 두 측면에서 충실해지는 법을 8단계로 나누어 알려준다. 저자들은 젊은 인문학자다. 논어, 맹자, 순자 등의 기본 고전부터 알랭 바디우, 자크 랑시에르 등 서양 현대 사상가들의 주요 저자까지 두루 섭렵해 이 책을 썼다. 저자들에게 말 공부는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실천이다. 말 공부 역시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정의한 말 공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단계별로 보면은 수양, 관점, 지성, 창의성, 경청, 질문, 화법, 자유 이렇게 8단계로 이제 책을 구분한 거네요. 세상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것. 지금 살짝 제 목소리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저 뒤쪽 방에서 아마 좀 교육을 하고 있나 봐요.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반면 자신을 바쳐 세상을 사랑하려 든다면 어찌 세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노자가 했다는 말이네요. 자신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데 노자는 이를 역전시킨다. 오히려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라야 세상을 맡길 수 있다고 한다. 노자가 말한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규정과 규범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만들어간다. 반면 자신을 바쳐서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규범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과 가치를 만들어가지만 자신을 세상에 바치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세상의 모습과 규범에 충실할 따름이다. 세상에 대한 헌신이 곧 세상의 규범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 또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 귀한 것처럼 너 또한 귀한 걸 안다. 개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세상에 나를 바치려는 사람은 자신도 세상을 위해 희생하니 당신도 그러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노자는 모름지기 세상은 진정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치세의 한정에서만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의 가치도 알 수 없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말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자체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통찰하려 애쓸 뿐이다. 그대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암기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로 꿰뚫을 뿐이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군가 내게 A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이때 나는 관점이 있어야 말이 장황하지 않고 핵심을 짚을 수 있다. 그런데 A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B나 C를 묻는다면 알파벳 대문자는 A부터 Z까지 26개지만 세상의 일과 이슈는 수없이 많다. 만물 박사가 되어야만 매력적이며 의미 있다는 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일까? 공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공자는 생전에 이미 명성이 높은 학자였다. 전국 제후들의 존경을 받았고 제자만 무려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사후에도 공자의 사상은 쭉 이어져 세상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미치고 있다. 이토록 큰 업적을 남긴 공자지만 그 역시 모르는 게 많아서 모르는 건 누구에게나 물었으며 심지어 잘못된 지식 탓에 제자에게 핀잔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당시 물론 지금까지 공자의 철학이 힘을 지니는 것은 그의 남다른 관점 때문이다. 공자 자신도 이렇게 밝혔다. 자신은 많이 배워 암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든 걸 꿰뚫을 뿐이라고. 여기서 하나는 물론 관점이다. 오직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시대에 공자는 인격만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다. 엄한 형벌로 백성을 통치하던 시대에 통치자는 바람이요 백성은 풀이라고 통찰했다. 즉 바람이 불면 자연이 눕는 풀처럼 통치자가 선하면 백성은 절로 따르게 돼 있으니 백성을 처벌할 생각 말고 자기 수양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자는 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의 기존의 관점과 결이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관점이란 나무 뿌리와 같다. 관점이 깊고 단단하다면 다른 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깊이 이야기할 수 있다. 세계관이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세계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세계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점으로 돌아온다. 세계관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관점 없이 세계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주관적 관점을 제거한 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점이 없다는 건 죽은 상태와 다름없다. 관점을 가졌다는 것이야말로 곧 그 사람의 인식 체계가 생동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최대한 관점을 없애야 할지가 아니라 더 훌륭한 관점에 기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관점을 없애는 것보다는 더 훌륭한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된 관점은 그다지 훌륭하지도 새롭지도 않다. 기존의 관점을 고수해서는 남다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새로운 언어 생활을 바란다면 관점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곧 내면의 내 언어의 깊이란 점을 명심하자. 앞에서 아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관점에 대한 부분, 나만의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훌륭한 관점에 기초한 것이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땅히 치열해야 한다. 모름지기 한 번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이 남아야 하고 한 번 쳤으면 한 움큼 피가 묻어나야 한다. 글을 읽을 때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어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사실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들도 굉장히 가볍게 읽잖아요. 그런데 주희라는 분은 사람을 때린 게 맞겠죠. 이렇게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도 남고 피도 묻어나야 되는데 어찌 글을 읽을 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겠냐.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치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옛 선비들은 위 인용문처럼 치열하게 글을 읽었다. 주인은 독서를 결투에 비유할 정도였다. 생사의 결투라면 나의 공격은 마땅히 치명타가 되어야 한다. 글을 읽었다면 분명 남은 바가 있어야 한다. 한 줄을 읽었다면 나의 삶도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 글을 읽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읽지 않은 것과 진배 없다. 선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독서했던 이유는 독서를 단지 지식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하는 관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선비들은 그저 먹고 사는 삶이란 의미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서로 그 길을 찾고자 했다. 나의 삶을 바꾸는 독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열함이 책을 집중해서 열심히 읽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읽는 결과는 암기이나 독서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결과는 삶의 변화이다. 독서할 때 집중해야 할 대상은 글이 아닌 나 자신이다.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며 읽어야 한다.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선별해 읽어야 한다. 이것이 지성을 기르는 자세다. 신연복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책은 반드시 3번 읽어야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그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필자는 당대의 사회, 역사적 토대에 발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필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탈주입니다. 신연복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하네요. 요즘엔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 감상문을 블로그나 그 책의 어떤 댓글에 많이 이제 달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아마 독자들을 통해서 새로 또 탄생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은 처음에 텍스트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필자가, 그 당시에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제 사회적 배경, 그리고 필자의 어떤 환경, 뭐 이런 측면에서도 또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당신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 지능의 평등은 인류를 이끌어주는 공동의 끈이자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평등한지 모른다. 인간은 어쩌면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견을 믿는 자들과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쩌면 덕분에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자크 랑시에르.
그런 마지막 문장이 그러나 우리는 이 어쩌면 이라는 이 단어 덕분에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네요. 랑시에르에 대해서 나옵니다. 랑시에르는 현대의 고전 무지한 스승에서 인간의 지능이 평등하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펴기 위해 과거의 한 이야기를 발굴한다. 19세기 루뱅 대학의 외국인 교수 자코토는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고 자코토 역시 강의를 매개할 네덜란드어를 모른다는 것이다. 자코토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가 보네요. 프랑스 사람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가르칠 경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코토는 단지 학생들에게 간단한 교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불과했다. 한데도 놀랍게도 점차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승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지를 북돋워 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이를 통해 랑시에르는 사람 사이의 일방적인 지시구조가 불필요함을 역설하고 사람의 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평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네요. 물론 랑시에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죠. 누가 들어도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이죠. 자코토와 다른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랑시에르가 자신의 주장에 어쩌면이란 단서를 붙인 이유다. 하지만 지능이란 사실 불평등할지 몰라도 지능의 평등성을 믿고 나아가려는 이들의 노력이 쌓여 사회는 발전한다. 저는 사실 여기서 지능의 어떤 평등한 지능이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는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코토라는 분은 학생들의 의지를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놔두고 학생들의 의지를 북돋워주는 쪽으로 했더니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프랑스어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 교육이란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내용의 지금 중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알 때 혼자서도 공부를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필요성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대학을 야간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대학원을 더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좀 더 예전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대학 4년제를 졸업하고도 사이버 대학교를 한 번 더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원도 가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게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니까 확실히 좀 공부에 대한 능률은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포인트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해봤습니다. 랑시에르의 주장이 의미 있는 이유는 지능의 평등을 입증 해설하기보다는 지능의 평등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난 탓에 책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랑시에르는 밝혀내고자 했다. 사회적 배경 때문에 자기 지능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론적 희망과 가능성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근데 이거 사회적 배경 때문에 내 지능이 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지능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 탓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걸 못하는 이유에 뭐 이유를 지금 뭐 대거나 뭐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지. 본인이 난 저기 지능이 낮아서 저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지능이 낮아 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약간 이게 단어 선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코토 사례 같은 지적 기적을 일으키려면 먼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모자라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믿음과 노력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 지적 도약을 꿈꾼다면 나의 무한한 힘을 신뢰해야 한다. 창의성을 키우려면 우선 자신을 신뢰하라. 공백에 주목할 것. 요즘에 그 여백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예전에 동양화 하면은 여백의 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빡빡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여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의 그 지금 타이틀은 공백에 주목할 것. 한번 같이 보시죠. 한 사건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성격은 그것을 사건이게 하는 그 공백을 기입시켜 명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랭 바디우. 알랭 바디우의 말을 간추리면 사건이 되게 하려면 공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백은 어떤 분야에서 은폐되고 가려진 지점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으로 특히 주류가 숨기려는 것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 드러낼 때 그것은 사건이 된다. 사건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과 체계의 출현이다. 즉 사건이랑 창의적인 결과물인 셈이다. 예를 들어 거시성과 의미 담론은 근대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이때의 공백이라 할 수 있는 미시성과 무의미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사상과 예술로 표현한 것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처럼 말이다. 말할 때도 공백에 주목해야 새롭다. 예컨대 칭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한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색다름을 느끼고 호감을 품게 된다.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흔히 지적하는 것보다 공백의 부분, 즉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점을 드러내 일깨워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처럼 표현과 치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말 공부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독창적인 내용이 담긴 말은 설령 표현이 투박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공백을 드러내는 말하기는 형식은 미흡해도 파급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백은 아예 그런 빈 공간인데 공백은 숨겨진 것,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을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좀 창의적으로 하려면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장점을 발견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판을 할 때도 사람들이 애써 이렇게 외면하고 뒤로 이렇게 빼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일깨워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고 싶다면 먼저 줘라. 그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우선 펼치게 하고 그에게서 빼앗으려거든 우선 주도록 하라. 그것을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의 어울림이다. 보통 말하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면접과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대화에서 꽃은 단연 듣기다. 주로 듣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을 쥐는 법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만나고픈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누구나 듣는 것보다 말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듯이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하기 욕구를 잘 파악해 들어주는 사람이 매력을 끌기 마련이다. 참 이게 듣는 게 참 어렵죠.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도 참 길게 듣는 건 어렵고요. 상대방이 정말 헛소리를 참 알차게 할 때 정말 헛소리도 반복해서 계속 할 때 들어주는데 정말 한계를 느끼고 막 표정이 짜증이 나고 지금 제가 많이 힘들 때 하는 행동, 머리를 계속 이렇게 넘긴다거나 이마를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되죠.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전략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펼치게 해야 한다. 상대가 충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다. 속마음을 내게 드러낸다는 것은 곧 내가 그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빼앗으려거든 먼저 주어야 하는 게 이치다. 나의 귀를 주어야 상대의 말을 뺏고 마음도 얻는다. 내가 듣는 만큼 상대방은 말한다. 내가 듣기에 집중할 때 상대도 말하기에 집중하며 내가 진심을 담아 들을 때 상대도 진심을 담아 말한다. 듣기가 말하기를 이기며 화자가 아닌 청자가 마음을 얻는다. 말을 잘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강함의 기법이요. 잘 듣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부드러움의 기법이다. 강함끼리 경쟁하는 세계에서 부드러움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틈새 공략이다. 노자의 표현으로는 은밀한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내가 많이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내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스스로를 갈고 닦게 한다. 세상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는 이들의 논리 가운데 진실로 내가 취할 만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를 갈고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수양하고 성찰하게 하여 한층 더 덕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옛날에 나의 단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라고 했는데 스승이라면 또 어찌 그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왕수인. 스승도 미워할 수 있죠. 말 한마디가 주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나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은 근거가 없어서 아프고 이유 있는 비판은 이유가 있어서 또 아프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타인의 관계를 맺는 이상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애써 피하기보다 비난과 비판을 최대한 덜 아프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내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더 낫다. 왕수인이 주목한 것은 비난과 비판 중 후자다. 나를 향한 공격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개발시킨다고 왕수인은 말한다. 물론 그 전제는 진실로 내가 취할 만한 좋은 것이다. 근거 없는 비난은 왕수인의 말에 포함되지 않는다. 칭찬도 나를 북돋우지만 비판만큼 나를 깊이 아프게 하면서 성장시키는 것도 없다. 논리가 부족하다면 무시라도 하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허점을 제대로 짚은 비판이라면 흘려듣기 어렵다. 이때 내 안에서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다짐 내지 허점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허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반감과 분노, 수치심이 일어 서로 싸울 수 있다. 이 중 어떤 감정을 택할지는 나의 선택이다. 왕수인은 전자를 택한다.
나를 비판한 사람은 나의 부족한 점을 알려줘 나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를 스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도리어 고마운 존재일 뿐 굳이 미워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는 어디에서든 필요하다. 작가는 충격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설령 강하게 말해야 할 경우에도 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이 때문에 순수한 제시라는 성질이 예술작품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 많이 들어본 사람이네요. 질문에 가능한 한 의도를 담지 않는 것도 잘 질문하는 방법이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의도가 너무 드러나게 않게 질문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요즘 유행하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줄임말이죠. 답정너. 유형의 질문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예이다. 목적이 분명한 질문을 하면 이건 역시 취조가 되기 십상이다. 사실 취조할 때도 마냥 윽박질러서 답을 끌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은근히 묻는 것도 취조의 한 기술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문할 때는 되도록 부드러우면서도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친해지고 싶을 때도 지나치게 호감과 관심을 보이는 질문은 삼가야 한다. 그 역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의도를 드러내지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애둘러 말하지도 않는 적절한 중간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자면 역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 사르트르도 비슷한 고민을 했나 보다. 사르트르는 작가의 바람직한 자세를 탐구했는데 일단 독자에게 충격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목적이 뚜렷해 마치 명명하는 듯한 글은 독자에게 부담을 줘 외면당한다. 목적을 이루려고 썼는데 정작 독자가 외면한다면 그 목적은 헛되다. 네. 좀 특이하네요. 목적이 뚜렷해 마치 명명하는 듯한 글은 독자에게 부담을 줘서 외면당한다. 사실 명명하는 듯이 글을 쓰지는 않지만 보통 책들은 목적이 좀 뚜렷한 글들이 많지 않나요? 특히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적이 또렷하죠. 근데 명명하는 듯이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적 없이 떠내려간 글은 공허하다. 한낱 언어 유희가 될 뿐이다. 사르트르는 작가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로 순수한 제시를 제안한다. 작가는 무언가를 제시하되 독자와 적당히 거리를 둠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무의미의 중간이다. 적절한 그 지점을 찾는 것이 무릇 작가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수한 제시처럼 질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기는 대화법.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질문들을 질서정연하게 하지 말고 마구잡이로 던져라. 네? 특이하네.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질문들을 질서 있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던지랍니다. 그게 쇼펜하우어가 그랬다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나의 질문에도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대답을 이용해 다양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심지어 정반대의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대화법 중에 하나인데 특히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화법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면 일 얘기를 그냥 하고 일 얘기를 끝내면 오고, 아니면 약간의 이제 말이 좀 잘 통했으면은 약간의 뭐 식사나 약간 뭐 차나 그러면서 농담을 좀 하고 오는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른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본론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결론도 안 내요. 그리고 얘기가 끝나요. 이 분명히 일을 하러 만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분은 이제 저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서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좀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에 이제 머리가 잘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그 나이가 안 돼봐서.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어쩔 때는 그게 좀, 그러니까 오지랖,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오지랖일 수도 있고,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계속 던지고 듣고 뭐 이런 과정을 전략적으로 쓴다면은 저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냥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일에 그 일머리를 못 잡는 경우라면은 저는 좀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좀 알 수 있다고 이제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비열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말다툼에서 이기는 법을 소개한다. 네, 쇼펜하우어에게 논리학은 합당하고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한 길인 반면 논쟁술은 선악 시비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오직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다. 쇼펜하우어는 38가지 논쟁술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앞쪽의 인용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논쟁술에 대해서 그것도 38가지나 제시한 적이 있다네요. 쇼펜하우어는 상대를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마구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한다. 상대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답하는 즉시 새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적어도 하나쯤은 어긋난 답을 하게 되고 그때 그걸 물고 늘어짐으로써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아이 뭐야 이 사람. 네. 인용문 외에도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논쟁술은 하나같이 악랄하다. 상대가 발끈하는 지점이 약점이니 거기를 공격하라.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은근히 끼워 넣어라. 상대의 주장을 확대 해석하라. 화를 내도록 유도하라. 하나를 인정하거든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라. 내가 승리한 듯이 분위기를 몰고 가라. 정 안 되면 인신공격을 단행하라. 아, 참.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쇼펜하우어 논쟁술이다. 아니,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웃길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 논쟁술을 모르셨던 분은 저처럼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네요. 근데 다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지.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둘째, 실제 논쟁에서 사용할 법한 비열한 수단을 모두 열거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이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그런 법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또 그거에 대한 맞설 수 있는 또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네요. 비열함을 이기기 위해 비열함을 공부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논쟁에 임하는 당사자의 실제 목적은 이기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애써 그걸 숨긴 채 점잖은 척 하지 말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꼬집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논쟁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논쟁술을 격파하기 위한 공부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사람의 추악한 면을 깨닫는 기회로도 여길 수 있다.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독자의 몫이다. 다만 기억할 것은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몸에 건강한 우유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요약본의 마지막이 굉장히 재밌네요. 쇼펜하우어 예, 논쟁술에 관한 책이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보면은 아까 이 책 말의 내공이 8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이 요약본에서 잘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아포리즘 어떤 그런 그 현자들이 말한 거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격언들을 통해서 얘기를 끌어나가는 좀 책의 그 기법이 좀 재미있네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 많이 쓰잖아요. 어떤 부분을 쓰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쭉 정리하는 그게 글쓰기 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또 글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 책은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얘기했던 것들을 끌어오면서 이제 저자가 그걸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말의 내공 같이 읽었습니다.